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방송인 장성규 씨가 청담동에 꼬마 빌딩을 매입을 했습니다. 65억짜리라고 하네요. 하지만 화제가 된 것은 바로 대출적인 부분이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놀랬던 것은 바로 매입 시기라는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장성규 씨가 매입한 꼬마 빌딩은요, 청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상 4층 규모로 사업용 건물인데 대지 면적이 71.3평이에요. 매입 가격은 65억 원입니다. 평당 9,116만원 선에서 거래가 됐네요. 탑급 방송인이 이 정도 매수한 건 뉴스도 아니죠. 높은 소득을 얻는 연예인이 투자하기엔 이만한 부동산이 없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요,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서 워낙 강력한 세부담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보유 단계나 처분 단계의 세금은 둘째치고요, 취득세 중과가 무서워서 지금 거의 다주택자 되려는 사람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가들의 경우 대부분 꼬마 빌딩 외에는 선택지가 없고요. 이런 현상을 말해주듯이 꼬마 빌딩은 매물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반사 이익을 얻는 부동산 상품이에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가 나왔고, 꼬마 빌딩 가격 상승세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은요, 아파트 못지않은 가격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자, 서울지 상업 지역에서만 78% 5년 동안 올랐는데, 이거는 서울 전체로 봤을 때고요. 수요가 많은 청담동이나 한남동, 성수동은 두세 배 올랐어요. 이 상승세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도 이쪽 지역에 집중이 돼 있죠. 그런데 60억대 청담동에 건물 산 거 어찌 보면 대단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매매가 65억 빌딩의 채권 최고의 근저당이 66억 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매입 금액 65억 중 55억은 대출로 추정이 돼요. 매매가 대비 대출 비율이 84%나 됩니다. 10억만 있으면 청담동 건물주 될 수 있는 거네. 물론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생각보다 자금을 많이 들고 연예인들이 빌딩 투자에 나서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야, 빌딩이면 월세 수입 보고 가는 거 아니야? 건물 월세 수입으로 저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무감이 들고요. 실제 최근에 빌딩, 꼬마 빌딩 매물 보면요, 어떤 것이 빠져있다? 수익률이 빠져있어요. 왜? 3년 전부터 꼬마 빌딩에서는 수익률이 크게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시세 차익만 보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 갭 투자와 비슷합니다. 아파트 갭 투자자 전세보증금의 신용대출 그리고 본인 자금 포함해서 주택을 매수를 하죠.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요, 전세보증금 대신 비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두 상품 모두 월세 수입은 전혀 고려 없이 시세 차익만 노린다는 거예요. 그냥 월세 수입은 이자 비용 납부하는 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84%를 대출해줬다고? 이렇게 대출하는 것이 가능해?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5월 달에 꼬마 빌딩을 포함한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LTV가 70% 수준까지 강화됐어요. 게다가 DSR 규제도 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아니, 장성규 씨는 LTV 규제 80% 받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법인은 가능합니다. 2020년에 설립된 주식회사 아트이즈 마인드로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과도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가족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성규 씨가 매입한 꼬마 빌딩, 이런 법인으로 대출받을 때 불이익은 뭐가 있냐? 설립이 5년이 안 된 수도권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9.4%예요. 원래 4.6%가 나와야 되는데 2배 넘게 나온다는 부분이 있죠. 10% 가까이 취득세를 낸 겁니다. 취득세만 6억 이상 냈을 거로 예상이 되네요.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이전에는요, 항상 이런 빈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송사가 지적을 해요. 야, 이렇게 사람들이 과도하게 대출받아서 꼬마 빌딩 매수하는 거 나중에 큰 거품 붕괴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는데도 과감할 때 과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빈틈을 만들어서 리스크를 방치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주택담보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동안의 금융권의 좀 미온적인 행태도 영향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의 실사용 목적 부동산이 아니면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돼요. 주택은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꼬마 빌딩은 잘 못 건드리더라고요. 꼬마 빌딩은요, 예전에도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긴축이 강하게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가장 먼저 폭락할 부동산이라는 거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사태에서 상업용지가 마이너스 77% 기록한 거 아시나요? 그 당시에 레버리지 투자를 극대화시켰던 연예인 샘 마사오가 대표적인 사례죠. 모두가 알다시피 급격한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에요. JP모건은 2023년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2.25%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비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4% 초반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만약에 2.25%까지 올라간다면 5에서 6%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비주택담보대출은요, 대부분 변동금리가 적용이 돼요. 자, 일반적으로 80% 대출을 받은 꼬마 빌딩이 기준금리 2%가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예를 들어 시가 52억, 보증금 2억 원, 대출 40억, 대출금리 2.5%, 수익률 2% 잡고 6개월 변동금리 적용되는 차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월 임대료가 833만 원이고 월 이자 비용으로 833만 원에 딱 떨어져요. 이것으로 필요경기 받아서 그냥 퉁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만 노리고 있었는데 월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월 이자 비용이 5%가 되면서 1666만 원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꼬마 빌딩이 계속 올라갔던 이유는 이 월 이자 비용이 계속 낮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구조였는데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조라는 거죠. 자, 최근 꼬마 빌딩 거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리얼트 코리아 기준 작년 3분기 1000억 미만 빌딩 거래량이 273건이었습니다. 1년 전 대비 23% 하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직 통계가 나온 건 없어요. 자, 보세요. 금리 한번 올렸습니다. 금리 한번 올렸는데 거래량이 23% 하락했고 지금 금리 여기서 두 차례 추가로 올렸죠. 그러면서 지금 비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에 육박합니다. 자, 그래서 작년 2분기 때 빌딩을 대거 판다는 연예인들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이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거예요. 야, 인플레이션 시대에 임대료 올리면 안 되냐? 봐봐,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거 임대료 올려서 퉁칠 수 있잖아.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서 꼬마 빌딩의 두 번째 위험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월세를 올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2018년 9월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원래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용구 행사 기간이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2019년 4월부터요. 이런 계약갱신 용구권 10년을 적용받는 보증금 상한액이 크게 확대가 됩니다. 서울은 9억 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에 월세 800만 원까지 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보호를 받으면 뭐다? 1년에 올릴 수 있는 임대료가 5%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올려봤자 늘어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월 임대료에서 833만 원에서 441만 원 늘어났다 봅시다. 874만 원 갖고 1666만 원의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네. 그러면은 이 건물주가 한 달에 7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어디서 끌었다가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이거 버틸 수 있는 건물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처분해 가지고 빨리 이 부채를 없애버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꼬마 빌딩을 살 사람도 대출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대출 금액이 이렇게 껑충 뛰어 올라갔네. 매수할 사람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 월 이자 비용이 감당할 수준까지 매매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물론 지금 꼬마 빌딩 오래 갖고 있던 사람들 다 돈 벌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시세 차익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번 분위기가 삐끗하면요, 시장 얼어붙는 거 금방이에요. 자, 제 상식이 맞다면요, 꼬마 빌딩 시장은 한동안 거래 가뭄이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건물주들도 슬슬 불안해할 거예요. 왜? 매월 청구되는 이자 비용이 늘어날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 뒤부터는 강한 하락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졌던 연예인들의 빌딩 투자 성공 사례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성규 씨가 상투를 잡았나요? 오늘 메인 주제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연예인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에 있는 꼬마 빌딩 건물주가 모두 다 연예인은 아니라는 거죠.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긴축에 꼬마 빌딩뿐만 아니라 집값도 크게 하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그냥 고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나한테 기회가 왔다,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는 시기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